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물론 교회와 민간단체, 연예계 등 온정이 잇따랐습니다. 러시아에서 올해 4번째로 한국 영화의 해 영화제가 열려 올해 1년 동안 한국 영화가 소개됩니다. 문화를 통한 내적 교류로 통제가 강화된 러시아 선교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21일 주일 오후 3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려집니다. 70여 개 교단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사상 최악의 화마로 큰 피해를 겪은 속초와 고성에 전국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뿐 아니라 교계와 연예계에서도 후원의 손길을 보태고 있는데요.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야 530만 제곱미터와 주택 487채 소실, 그리고 사망자 1명과 이재민 1000여 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입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살 길이 막막할 이재민들을 위해 연예계와 교계에서 후원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예계 기부 행렬의 시작은 아이유. 아이유는 아동복지전문재단 초록우산을 통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아동가정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배우 이병헌, 이민정 부부 또한 초록우산을 통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가수 아이유 씨가 이제 재단을 통해서 돕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고, 그 다음 날은 또 이병헌 씨와 또 이민정 씨 부부가 함께 후원을 하시겠다고 해왔는데, 무엇보다 이들이 이제 또 동참을 해줘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또 많은 저희 일반 이제 시민들도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단과 단체들의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구호팀을 급파해 피해 지역 교회들을 순방하고 지역노회와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기독교대안감리회도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고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고성군 천진초등학교 대피소에서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해서 따뜻한 국밥도 해주고요. 라면이라든가 또 피자라든가 통닭 또 음료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완전히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희들이 남아서 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염교회가 주축이 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도 이재민 대피소에서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안에 이제 계신 분들은 집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좀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거처가 지금 불확실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호 키트를 만들어서 각 가정별로 또 지역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긴 강원도 산불. 이웃의 고통을 나눠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초로 이스라엘 광야시대 성막을 원형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해마다 4만여 명의 성도들이 찾아오고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를 조홍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광야 40년의 생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갔을까? 이스라엘 성막 원형을 그대로 구현해낸 세계 성막 복음센터는 성경이 말하는 구약 출애굽 시대의 예배와 제사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와 속죄의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시대 성막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역사를 상징합니다. 뜰문을 거쳐 성막에 들어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길임을 알려주고, 양과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번제단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춰보고 삶을 좀 더 거룩하게 하는 성소 앞의 물두멍,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성소 안의 금촛대, 그리고 떡상에 놓여진 진설병을 보고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로 누리는 만족과 감사를 생각합니다. 성막 체험관을 찾아온 성도들은 체험하면서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성도들은 성경과 영상을 통해서만 보고 들었던 성막을 직접 보면서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성막의 의미와 하나님의 세밀한 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 단 3곳밖에 없는 이 귀한 성막 체험센터에 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서 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영상 시청과 예수님의 일대기, 우리 그림 전시, 또 목사님의 자세히 한 설명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과 또한 그 성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은혜스럽게 느끼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막연했거든요. 사실 숫자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그런데 오늘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성막과 또 지성소와 성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은혜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고요. 지난 2005년에 문을 연 세계 성막 복음센터는 해마다 4만여 명의 성도들이 성막 체험을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찾아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1,000여 명의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현한 성화도 전시돼 번제단의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지성소 휘장을 찢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방문자들은 다시 그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사순절 기간,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성막 체험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와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서울 등촌동의 콜텍 농성장을 찾아 노동자들을 위로 방문했습니다. NCCK 이용정 총무와 정의평화위원회 최영무 위원장 등은 지난 8일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콜텍 본사를 방문해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콜텍 사태는 지난 2007년 7월 공장이 외국으로 옮겨져 노동자 100여 명이 정리해고된 데서 시작됐고 해고 노동자 임재춘 씨 등은 지난달 12일부터 지금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 중입니다. 네, 올해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오는 6월 17일 아침 7시 서울 코엑스 시홀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올해 첫 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두상달 회장은 올해는 특별히 전국 주요 광역시도와 시군 단위까지 조찬기도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첨예하게 공방이 계속돼온 낙태죄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이 헌법에는 위반이지만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둔다는 조치인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 의미와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박성재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낙태죄 관련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7대2, 그러니까 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 이렇게 헌법 불합치면 결국 위헌 결정이 난 건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형법 269조 제1항 그리고 270조 제1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됐었고요. 네. 그 헌법 소원에 대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금일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네. 물론 헌법 불합치라고 해서 뭐 합헌이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위헌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단순 위헌으로 이 낙태죄를 폐지하게 되면 주수에 관계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도 다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경우에 낙태가 아니라 뭐 사회적 경제적 이유 이런 모든 전면적인 허용이 아니라 네. 분명히 제한을 두라라는 결정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회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어떻게 논쟁을 더 통해서 네. 이 형법 규정을 바꿀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찌 보면 공을 국회에 넘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법률적인 의미로는 위헌은 맞지만 지금 당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유보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위헌이 맞지만 이게 낙태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낙태죄에 대한 갈등은 그 시각에서부터 굉장히 차이가 극단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견이 좁혀질 여지가 좀 없었던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교계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번 판결에 어느 정도나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교계에서도 주장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교계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2012년도에 있었던 이 낙태죄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서 분명히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요. 네. 태아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태아가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태아는 명확하게 주수에 관계없이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생명체라고 네. 하나의 모체와 별개의 생명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교계에서도 주장했던 태아가 생명이라는 거 그거보다 현재 헌법재판소 판례는 네. 이제 결정은 이 생명권에 대한 것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네. 그리고 여성의 건강권 이런 네. 것들이 오히려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태아가 분명한 생명임은 인정하지만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어떤 주장권이 조금 더 이렇게 강조된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이번 선고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연 위헌이 나올 것이냐, 뭐 합헌이 나올 것이냐의 다툼이었으면 이제는 어쨌든 헌법 불합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2020년 12월 31일까지 만약 형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낙태죄 헌법 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럼으로써 지금 교계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이 찬반 논쟁이 시작되면 정말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정말 불가피한 사안들, 피치 못할 사정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낙태가 허용되게끔 물론 이 부분도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곳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형법 개정은 어떻게 좀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여러 다른 나라의 사례를 따르면 네. 보통은 12주를 기준으로 뭐 임시 초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2주 내에 또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9주에서 12주 사이 또 더 빠르게 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법안들이 나오는데요. 네. 아마도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낙태를 하게 되는 사유들에 있어서도 지금 모자보건법에 허용된 사유 외에 네. 또 다른 사유를 더 추가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어디까지 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참 앞으로의 교계에서의 움직임도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대안이 필요할까요? 네. 너무 아쉽고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은 했습니다. 2012년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 그리고 네. 그전에 85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결정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태아는 주수에 관계없이 뭐 생명 유지와 상관없이 하나의 생명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네. 모태 태아에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태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의 생명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할 만큼 태아의 존재라는 것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교계에서는 태아가 이 생명권이라는 거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해서 너무나도 아쉽게 뭐 개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네. 그 개정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게끔 그리고 더 이상 낙태를 하는 것이 자유스럽지 못하게끔 개정하도록 만드는 게 교계의 첫 번째 임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개정이 되든 또 낙태죄 조항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상관없이
이 생명이라는 것의 존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태아라는 생명체에 대한 그 귀함, 소중함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낙태라는 문제가 사실은 성윤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가정 안에서의 또 부부 간의 그런 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 외의 성에 대해서는 정말 성관계에 대해서는 죄라는 부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세상에서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렇게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이슈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낙태죄 관련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7대2 헌법 불합치, 즉 위헌 판결이 났다는 그런 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C채널 리포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박성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매년 한국 영화의 해라는 이름으로 영화제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올해로 벌써 4번째라고 하는데요. 네,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 통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많은 관심을 보인 행사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한국 영화의 해 선보식이 모스크바의 영화의 집, 일명 돔키노에서 열렸습니다. 금년 4회째 맞는 이 행사는 러시아 관객들을 상대로 연중 한국 영화를 소개하기 위한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로 러시아 한국문화원과 전 러시아 영화인 협회가 공동 주최한 올해 행사에는 한국 문화와 영화에 관심 있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한국 영화를 함께 관람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개막작으로 선정된 한국 영화 말모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우리말 사전 제작 과정을 담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에게 한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역사를 통해 전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관객들은 한글과 그 역사를 내용으로 한 한국 영화가 전해주는 따뜻한 유머와 선명한 메시지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한글을 지켜온 한국인들의 문화적 역량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양국이 문화로 교류를 이어간다는 것은 문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1990년 공식 수교 후 동북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협력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어느 때보다도 외적 교류의 가시적 확대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간 내적 교류 또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화는 바로 내적 교류의 국가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양국 간 서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다양한 매개를 통한 문화 교류는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넓혀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러시아 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화가 선교적 도구로도 매우 유용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한글, 한식, 한국 노래나 영화 등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 대한 호감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한글 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선교적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선교를 향한 전략적 접근의 방법으로 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러한 러시아와 한국 양국 간 문화적 교류가 복음적 접촉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도록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가 두 나라를 복음으로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문화의 도구들을 개발하는 과제에 대한 책임감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2019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4월 21일 부활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려집니다. 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2019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 김진호 목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기자회견도 가지셨는데 일단 올해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19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21일 부활주일 오후 3시에 이영훈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는 주제는 그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 그리고 표어는 예수와 함께 민족과 함께, 그리고 주제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면서 주제 찬송은 161장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대회장님은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님께서 담당을 해주셨고 12개의 그 위원회 속에 70여 교단의 총무님, 사무총장님들이 으로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는 기독교 대한 감례의 전명국 감독회장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기아성 순복음, 그 다음에 합동의 새해된교회, 통합의 한소망교회, 기감의 광림교회, 백석대신의 한국중앙교회, 기성의 신촌교회, 이제 그런 교회로 구성된 2,000여 명의 연합 찬양대가 구성이 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그 참여 교단에 대한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예배 규모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연합기관 중심이 아닌 교단 중심으로 한국의 70여 그 교단이 참여해서 환영과 인사, 또 예배, 특별 기도회, 그리고 성만찬 예식, 그리고 부활절 선언문 선포, 그 다음에 위탁과 파송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동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예정은 한 2만 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보면 부활절 연합 예배가 야외에서 드려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거의 교회에서 이 연합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실내라는 좀 장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금년에 3.1절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야외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활절 연합 예배는 실내에서 하자 그렇게 돼 있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정했습니다.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외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짜임새가 있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진행할 수 있어서 그게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또 내용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한교연과 한기총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공동 개최를 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같은 경우는 좀 각 연합 기관별로 드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이제까지 한교총과 그 한교연이 이제 통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만은 좀 함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문을 발송하고 함께 동참할 것을 초청해놓고 있는 상태였고요.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 이 통합운동의 그 진체로 보지만은 지도자들이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조건 없이 연합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간에 다시 한기총과 한교연이 통합을 시도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거기에 좀 희망을 걸어보고요. 머지않아서 한국교회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저도 노력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지금 한반도 상황이 그야말로 기도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연합 예배에서 그런 좀 간절함들이 좀 공동 기도 제목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한국교회는 그 한국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절실히 기도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는 특별 기도 시간을 가져서 첫째는 국가의 안녕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연합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문화 가족과 탈북자들 또는 소외된 자들을 고통당하는 민족을 위해서 대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모인 모든 인원이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올해는 좀 특별한 해입니다. 3.1운동 그리고 임정 100주년을 기념한 그런 해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그저 찾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좀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네. 3.1운동과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계는 현실을 좀 바로 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선현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사상, 그들의 삶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까지 버린 그 위대한 선조들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활절 연합 예배에 대해서 저희도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고요. 좀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야말로 뭐 최근에 정치, 뭐 사회 문제들 정말 다양하게 좀 존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어떤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교회가 그 국가, 민족, 사회를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 없는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중심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계 지도자들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으로 군립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지도자들이 변화될 때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국가와 민족 앞에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나. 또한 우리가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고 다시 세워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2020년에 총선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의 정신으로 이 총선도 치러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한국교회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좀 함께 공동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계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속히 평화 통일이 이 땅에 허락되도록 또 대통령과 모든 우리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절망 중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야말로 우리 삶 속에서 좀 만나는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진호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속 기획으로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최재형 선생의 발자취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재형 기념사업회 문영숙 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보도를 통해서도 이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 최재형 선생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은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입니다. 네. 우선 한경도 경원에서 노비 출신으로 태어나셨고 9살에 또 배가 고파서 두만강을 건너갔고요. 가서 또 가출을 해서 그 포시에트 항구에 쓰러진 그 소년을 러시아 선장 부부가 발견을 해서 또 6년 동안 양아들처럼 키워져서 이제 환골 탈퇴를 해서 18살에 블라디보스톡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유창한 러시아어를 이용해서 한인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한인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러시아에서도 인정도 받고 6년 동안 항해를 통해서 배운 상술과 여러 가지 그 교양으로 한인들의 고충을 다 해결해 줬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군납업을 통해서 아주 거대한 부를 이뤄서 그 한인 마을마다 32개의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장려하고 또 장학 사업도 하고 또 얀치의 군수까지 됩니다. 네, 군수를 하면서 이제 그 많은 부를 이룬 것을 한인들과 같이 나누고 당시 제정 러시아가 동방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많은 인부들이 필요했고요. 그 군인들이 사용할 생필품을 또 우리 한인들에게 다 이렇게 분배를 시켜서 한인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일 전쟁에 참여한 후 그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의 야욕을 다 간파하시게 되고 그래서 1908년에 안중근 의사와 함께 동의회라는 독립단체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 동의회 총장이 바로 최재형 선생님이고 또 우리가 해외금일사로 알려졌던 이의종, 이범진의 아들이죠. 그 이의종이 동의회 회장, 또 간도관리사로 있던 이범윤이 또 동의회 부총장, 그리고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는 평의원으로 동의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재형 선생님이 막대한 그 지원을 입어서 대한의군을 조직하고요. 그 대한의군이 두만강을 건너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안중근은 나중에 리순 감옥에서 이제 항상 부르짖던 당신의 신분, 나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서 적군의 수뇌인 이또를 처단했다. 그러니까 나를 마땅히 포로 대우를 해서 국제법으로 재판을 해달라 끝까지 요구를 하셨죠. 그 원인이 바로 그 동의회 소속 대한의군의 그 참모 중장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한의군이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2차례에 걸쳐서 아주 굉장히 대승을 거두니까 러시아에 또 일본이 압력을 넣어서 최재형 산하의 그 의병 부대를 다 무장 해제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안중근도 간신히 이제 살아 돌아와서 그 무장 투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단지 동맹을 최재형 집에서 11명의 동지들과 하고 태극기에 대한 독립이라는 4글자를 쓰고 이제 그 일본을 처단하겠다 맹세를 하셨죠. 1909년에. 그 해 또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오게 됐고 안중근은 최재형 선생이 권총도 사주고 또 대동공보에서 그 하얼빈 의거를 다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원을 받아서 하얼빈에 가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성공을 거두게 되죠.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으로 갔을 때 또 변호사도 국제 변호사도 선임을 해주시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아주 잘 그래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 국회에서 최재형 선생의 추모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마련이 됐고 또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됐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4월 4일에 국회에서 이제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 저희 최재형 기념사업회는 이제 최재형을 알려온 지 10여 년쯤 됐어요.
2010년에 기업하시는 네 분, 김창송, 전상백, 박춘봉, 김수필 이 네 분이 다 80대였는데요. 그분 중에서 이제 김수필 분만 SK그룹 부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만 70대이셨고 나머지 세 분은 다 80대 그쪽으로 가셔서 최재형을 처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최재형 선생의 삶에 이분들도 너무 감동을 하셨고 또 당시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제2주해 와서 사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이제 그 최재형 장학회를 2011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고려인 대학생, 현지 대학생과 국내 유학 온 학생들을 상대로 십시일반 정신으로 계속해서 올해까지 한 85명 정도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그 한민족 평화나눔 재단과 그 국회 문광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안민석 의원 그쪽에 최재형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분은 정말 많이 알려야 되고 또 우리가 저는 최재형 선생님이야말로 우리가 롤모델로 기업인의 롤모델, 교육자의 롤모델, 언론인의 롤모델, 또 중요한 독립운동가의 롤모델로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세 단체가 같이 힘을 합해서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재형 선생의 삶이 그야말로 뭐 독립운동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좀 선생의 삶에 좀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면 이제 노비 출신이어서 국내에 후손이 없고요. 그 당시 순국하신 1920년 4월 달에는 독립신문에도 크게 났고 또 1962년에 서훈을 받으셨어요. 독립장으로. 그런데 이제 국내에 후손이 없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그 소련 국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그분들을 조명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서서 연해주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임정모 100주년 기념의 해를 보내고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연해주에도 임시정부가 마련이 됐었죠. 네, 사실은 초기 독립운동의 모든 발판은 연해주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최재형 선생님이 계셨고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많은 그 독립운동가 또 대한의군이 1907년에 군대가 해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독립운동의 뜻을 품고 계신 분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두만강을 건너서 그쪽으로 가서 또 당시 최재형이 군수를 하고 있고 많은 재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글로 모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907년부터 이제 그렇게 모이기 시작해서 8년에 동의회를 시작하고 또 안중근 의거를 성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많은 터전이 이미 이루어졌다가 이제 1911년에 안중근 의거 권업회가 이제 또 그 최재형 선생님이 세워서 그 이후로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또 그러다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우린 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를 열고 거기에 또 최재형 선생님이 고문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요. 또 고종이 하야하면서 큰 정말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바로 3.1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전노 한족 중앙총회가 곧바로 대한국민의회라는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최초의 임시정부죠. 예, 그래서 그쪽이 상해 임시정부 이전까지는 우리 독립운동의 총본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연해주 임시정부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최재형 선생의 고택이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새 단장됐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이렇게 좀 유적지 복원 상황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최재형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1918년부터 1920년까지 2년 동안 살고 그 일본군에 잡히던 집이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2015년에
그 집을 매입을 해서 공사를 그동안 해서 2018년 12월에 공사는 일단 마쳐서 그 관광객들을 맞고 있었는데요. 공식적인 그 개관식은 2019년 3월 28일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우진 보훈처장님과 더불어 저도 다녀왔습니다. 또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최재형 기념사업회 일을 맡아 오시면서 여러 가지 좀 안타까움 같은 것들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저희가 아주 열악하게 그 최재형 기념사업회를 만드셔서 처음에는 장학회로 출발하셔서 아무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순수한 어르신들이 고려인들이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2세대를 도와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말도 잊어버린 이 3세, 4세 대학생들을 어떻게든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발로 뛰시면서 십시일반 오로지 장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그렇게 이제 순수한 단체이다 보니까 크게 조명할 만한 그 여력도 없었고 그 순수함으로 그냥 계속 가다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올해 여러 단체든 뭐 매스컴이든 많이 조명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부터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교과서, 사회교과서에 처음으로 최재형 선생님 이름이 올랐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최재형 선생의 삶이 또 새롭게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또 많은 일들을 좀 계획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 최재형 기념관 안에 흉상 건립이 있고요.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기념사업회에서 국제 세미나를 최재형을 중심에 두고 그 당시에 연관된 모든 그런 데를 좀 연구해서 저희가 학술위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학술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주년 추모 100주년 100주년 기념으로 제가 이제 2014년에 독립운동가 최재형이란 청소년 소설을 냈어요. 그래서 전 국민 독후감 대회도 한번 생각해 보아서 이렇게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재형 선생이 조금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도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 무엇보다 최재형 선생이 남긴 무형의 유산들을 우리 후손들이 잘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후손들이 어떻게 좀 이어가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최재형 정신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이 당신이 그 6년 동안의 항해를 통해서 그 선장 부인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서 어머니 교육을 받듯 그렇게 아주 교육을 받아서 환골탈태된 상태에 그 청소년기를 보내고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많은 한인들의 그 대부 역할을 한 이런 거를 볼 때 그 책임이 과연 그 어떤 것인가 1차적으로는 나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셨고 그 두 번째는 너에 대한 책임으로 나가 아닌 그 주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돕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국가에 대한 책임 그런 거를 정리를 해봐서 나눔, 희생, 책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이제는 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경제가 됐다고 판단을 할 때 최재형 선생님처럼 그 모든 부를 혼자서 누리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기업인의 롤모델, 돈을 엄청 벌어서도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모두 헌신하는 그리고 또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대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눔 정신을 실천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본받아야 될 최재형 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독립운동가도 다 훌륭하시지만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그 모든 것을 실천하고 가신 이분을 정말 롤모델처럼 여겨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정신을 넓게 펴고 기릴 때 우리 사회가 더 그 최재형 선생님이 과거에 했던 그 꿈을 가지고 펼치셨던 그런 거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눔, 희생, 책임. 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신인 것 같습니다. 자, 최재영 선생의 발자취, 문영숙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억될 날 4월 11일은 3.1운동 이후 40여일을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속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역사 속 신앙인들은 물리적 고난을 견뎌야 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영적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의 이 시간들이 부끄럽지 않은 역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